인조 반정. 세상의 모든 한국사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취침 한국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승면을 기대하며 오늘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구독해! 명이 두려워 이만의 군사를 파병하였으나 금과는 싸움을 원치 않는다. 부디 우리 군사들을 무사히 조선으로 돌려보내주시길 소원한다. 전하, 사대의 명분을 저버리고 오랑캐에게 손을 내밀다니요. 그 사대의 명분이 뭐요? 도대체 뭐길래 이만의 백성들을 사질로 내몰라는 것이? 임금이라면, 백성이 지압이라 부르는 왕이라면 빼앗고 훔치고 빌어먹을지언정 내 그들을 살려야겠소. 그대들이 죽고 못 사는 사대의 예보다 내 나라 내 백성이 열갑절 백갑절은 더 소중하오. 다음 상황이 나타난 배경으로 옳은 것은 왕대비가 교서를 내려 중해에 선유하였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국 사신이 본국에 왔을 때 그를 구속하여 옥에 가두듯이 했을 뿐 아니라 황제가 자주 칙서를 내려도 구원병을 파견할 생각을 하지 않아 예의의 나라인 사만으로 하여금 오랑캐와 금수가됨을 면치 못하게 하였으니 그 통분함을 어찌 이루 다 말할 수 있겠는가. 천리를 거역하고 인륜을 무너뜨려 위로는 종묘 사직의 죄를 얻고 아래로는 만백성에게 원한을 맺었다. 죄악이 이에 이르렀으니 그 어떻게 나라를 통치하고 백성에게 군림하면서 조종조의 천위를 누리고 종묘 사직의 신령을 받들겠는가. 그러므로 이에 폐위하고 적당한 데 살게 한다. 1번 박제가가 북하기를 저술하였다. 2번 정조가 수원에 화성을 건설하였다. 3번 서인과 남인 사이에 예송이 일어났다. 4번 청이 군신관계를 요구하며 침입하였다. 5번 강홍립이 이끄는 군대가 후금에 항복하였다. 제시된 지문은 1623년 3월 광해군이 폐위되고 능양군이 왕으로 즉위했던 인조반정 당시 왕대비였던 임목대비가 광해군의 폐위에 대하여 발표했던 교서의 내용을 인용한 것으로 인조실록 1권 1623년 3월 14일 7번째 기사의 내용 중 일부입니다. 먼저 잠시 실록을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왕대비가 교서를 내려 중해에 선유하였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광해는 배은망덕하여 천명을 두려워하지 않고 속으로 다른 뜻을 품고 오랑캐에게 성의를 베풀었으며 김인현 오랑캐를 정발할 때에는 은밀히 수신을 시켜 동태를 모아 행동하게 하여 끝내 전군이 오랑캐에게 투항함으로써 추한 소문이 사해에 펼쳐지게 하였다. 중국 사신이 본국에 왔을 때 그를 구속하여 옥에 가두듯이 했을 뿐 아니라 황제가 자주 칙서를 내려도 구원병을 파견할 생각을 하지 않아 예의의 나라인 사만으로 하여금 오랑캐와 금수가됨을 면치 못하게 하였으니 그 통분함을 어찌 이루 다 말할 수 있겠는가. 천리를 거역하고 인륜을 무너뜨려 위로는 종묘 사직에 득죄하고 아래로는 만백성에게 원한을 맺었다. 죄악이 이에 이르렀으니 그 어떻게 나라를 통치하고 백성에게 군림하면서 조종조의 천위를 누리고 종묘 사직의 신령을 받들겠는가. 그러므로 이에 폐위하고 적당한 데 살게 한다. 이렇게 실록은 광해군을 폐위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따라서 이번 문제는 보기 중에서 인조반정이 발생하게 된 배경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을 찾는 문제입니다. 그럼 각각의 보기를 살펴보겠습니다. 1번 박제가가 북하기를 저술하였다. 박제가는 18세기 후반 대표적인 실학자로 1750년 양반가의 자제로 태어났으나 서자라는 신분상의 제약으로 사회적인 차별 대우를 받는 위치에 있었으며 이 때문에 봉건적인 신분제도에 반대하는 선진적인 실학사상을 펴게 됩니다. 조선시대 실학의 대가로 알려진 연암 박지원을 스승으로 하여 공부하였고 이에 따라 상업과 무역에 대한 이해가 깊었으며 사상 또한 이용수생학파와 괴를 같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박제가는 선진적인 청의 문물을 받아들여 상공업을 발전시킬 것을 주장하였고 국가가 수레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길을 확충해 운송수단을 발전시켜야 하고 화폐 사용을 보다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하였습니다. 박제가의 대표저서로 북하기가 있는데 청나라를 다녀온 후인 1778년 청나라의 풍속과 제도를 시찰한 견문을 기록한 것으로 이 책을 통해 청에 발전된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박제가의 호는 초정이었으며 1750년 출생하여 정조 시대를 거쳐 1805년 사망하였습니다. 박제가가 활동하던 시기는 인조 반정이 발생했던 1623년 이후인 1700년대 후반으로 문제에 제시된 지문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며 따라서 1번은 정답이 아닙니다.
2번 정조가 수원에 화성을 건설하였다. 조선 제22대 왕이었던 정조는 영조의 손자로 아버지는 비운의 왕세자였던 사도세자이고 어머니는 한중록을 지은 해경궁 홍씨입니다. 1776년에 영조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으며 즉위 후 규장각을 설치하는 등 학문적 군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수원 화성은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옮기고 신도시를 건설하며 축조한 성곽으로 왕조 정치 실현과 정치적 포부가 담긴 중심지로 구상되었으며 수도 남쪽에 국방 요새도 겸할 수 있도록 설계된 성곽이었는데 축성 당시 정약용이 고안한 것으로 알려진 거중기가 건설공사에 이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참고로 수원 화성은 199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정조의 수원 화성 건설은 1794년부터 1796년 사이의 사실이며 1623년에 발생한 인조 반정과는 관계없는 사실이므로 잘못된 보기입니다. 3번 서인과 남인 사이에 예송이 일어났다. 예송은 예의, 예절을 뜻하는 예와 다투다, 소송을 하다의 뜻인 송이 합쳐진 용어로 예절에 관한 논란을 말하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예송은 조선 현종 때 있었던 1659년 기해 예송과 1674년 갑인 예송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두 번의 예송 논쟁 모두 인조의 계비였던 자이대비가 효종과 효종비가 사망했을 때 얼마의 기간 동안 상복을 입어야 하는지, 즉 복상 기간을 두고 서인과 남인 사이에 논쟁이 발생한 것을 말하며 1659년 제1차 기해 예송 때는 우암 송시여를 중심으로 한 서인 세력의 주장이 채택되었고 1674년 제2차 갑인 예송 때는 미수 허목을 중심으로 하는 남인 세력의 주장이 채택된 사건이었습니다. 예송 논쟁은 표면적으로는 복상 기간에 대한 논쟁이었으나 실제로는 소현세자의 동생이며 인조의 둘째 아들로 왕위에 올랐던 복림대군, 즉 효종의 정통성과 관련된 서인과 남인의 정치적 논쟁이며 권력 다툼이기도 하였습니다. 예송 논쟁과 관련된 사항은 별도의 상세 설명이 필요한 주제로 추후 따로 영상을 만들어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서인과 남인 사이에 발생했던 예송 논쟁은 현종 때의 사실로 인조반정의 배경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잘못된 보기입니다. 4번 청이 군신관계를 요구하며 침입하였다. 1623년 인조반정으로 광해군을 폐위시키고 즉위한 인조와 서인 세력은 광해군의 중리배교를 비판하고 친명 배금 정책을 취하며 후금을 자극하게 됩니다. 이에 후금은 1627년 광해군을 위해 보복한다는 명분하에 조선을 침략하게 되는데 이것을 정묘호란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화친이 이루어져 형제의 나라로 서로를 인정하는 선에서 후금이 철수하였으나 후금은 세력이 더욱 강해지며 마침내 국호를 청이라 칭하고 조선에 다시 군신관계를 요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조선은 강경한 척화론을 내세우며 청을 자극하고 청의 요구를 계속 거절하며 버티었으나 1636년 청태종이 직접 대군을 이끌고 침입하여 병자호란이 발생하게 됩니다.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신하여 대항하였으나 결국 항복하고 삼전도에서 3배 구고도의 예로를 올리는 치욕을 겪게 됩니다. 청이 군신관계를 요구하며 침입한 것은 1636년에 발생한 병자호란이고 인조반정 이후의 사실이므로 문제에 제시된 인조반정의 배경이 된 사건이 아닙니다. 5번 강옥립이 이끄는 군대가 후금에 항복하였다. 1616년 여진족의 누르하치가 세력을 확장하며 후금을 세운 뒤 명나라와 충돌하게 되자 명은 누르하치를 정벌하기 위해 후금을 공격하면서 조선에도 임진왜란 때 구원해준 은혜를 내세우며 함께 출병할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당시 광해군은 강력한 세력으로 성장한 후금에 현실적으로 맞설 능력이 없음을 알고 중립적인 외교를 펼치며 후금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출병을 거부하려 하였으나 명의 압력과 명분론에만 몰입된 대신들의 강력한 파병 주장을 받아들여 강옥립을 사령관으로 하는 1만 3천 명의 군사를 파병하게 됩니다. 명나라가 심화 전투에서 패하게 되면서 조선군 역시 후금군에게 패하게 되었으며 이때 강옥립은 후금에 항복하고 조선군의 출병은 명의 압력에 의한 것임을 적극적으로 해명하여 그 결과 당시 후금과의 관계가 더욱 악화되지는 않게 됩니다. 강옥립이 이끄는 군대가 후금에 항복한 것은 광해군 때로 당시 명나라에 대한 사대를 강조하던 서인 세력에 반감을 사게 되었으며 1623년 인조반정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게 됩니다. 5번이 맞는 보기입니다. 문제를 다시 보겠습니다. 제시된 지문과 관련하여 인조반정의 발생 배경으로 옳은 것을 찾는 문제이므로 5번 강옥립이 이끄는 군대가 후금에 항복하였다가 정답입니다. 기출문제를 간단히 풀어보았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인조반정과 그 배경에 대해 좀 더 공부해 보겠습니다. 인조반정
1623년 음력 3월 12일 밤 1400여 명의 무리가 한양 도성의 북쪽 창의문의 빗장을 부수고 들어가 곧바로 창덕궁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른바 인조반정이 발생한 것입니다. 반정군의 수뇌부는 이귀, 김류, 신경진 등 서인 세력이었으며 이들은 반정군을 피해 의관 안국신의 집에 피신해 있던 광해군을 붙잡아 강화도에 유배시키고 광해군의 이복 형제인 정원군의 아들이었던 능양군을 왕으로 옹립하게 되는데 그가 바로 인조입니다. 그렇게 광해군을 폐위시키고 능양군을 왕으로 세웠던 인조반정, 그 배경을 알아보려면 광해군 시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광해군 집권 시기 중 인조반정 때 서인 세력이 내세웠던 광해군 폐위의 제목으로 대표적으로 알려진 회모살제와 제조지은을 배반했다는 부분에 대해 간단히 알아볼까 합니다. 1608년 2월 조선의 제14대 왕으로 41년간 재위했던 선조가 향년 57세로 사망하고 16년간 세자의 지위에 있었던 34살의 광해군이 새 임금으로 즉위합니다. 선조의 적장자가 아닌 후궁의 둘째 아들로 우여곡절을 겪으며 왕위에 올랐던 광해군, 그와 관련하여 즉위 당시 가계도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선조는 첫 번째 왕비인 의인 왕후와의 사이에서는 자식이 없었으며 공빈 김씨와의 사이에서 임해군과 광해군 두 아들을 두게 됩니다. 그 외에 인빈 김씨와 순빈 김씨 등 여러 후궁들에게서 여러 명의 자식을 두었는데 이 중 인빈 김씨의 아들 정원군의 자식이었던 능양군이 후에 인조반정으로 왕위에 올랐던 인조입니다. 그 외에 선조가 의인왕후 사후 다시 맞아들였던 왕비 인목왕후 사이에 적장자인 영창대군을 두었으며 왕자들 중에서 성격이 포악하다고 알려진 임해군과 순화군은 임진왜란 당시 적장, 가토, 기요마사의 포로가 되었다가 풀려나기도 했던 인물들입니다. 아무튼 1592년 임진왜란이 발생하고 선조가 의주로 피난하면서 세자로 책봉되었던 광해군은 1606년 선조와 임목왕후 사이에서 뒤늦게 영창대군이 출생하자 세자 자리를 위협받는 상황에 처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불안한 상황 속에서 1608년에 선조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광해군이 조선의 제15대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광해군은 즉위 당시 34살이었으며 선조의 계비로 광해군의 새 어머니였던 임목대비는 25살이었고 영창대군은 3살이었습니다. 임금에게 자신보다 9살 어린 대비와 3살이었던 영창대군의 존재는 어쩌면 이후 발생할 비극을 예고한 상황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광해군 즉위 당시 왕을 뒷받침했던 세력은 동인에서 갈라진 북인 세력 중 대북파였으며 이들은 인조반정으로 서인이 집권하기 전까지 권력의 중심을 차지하며 여러 번의 피바람을 일으키게 됩니다. 회모살제, 임목대비를 폐하고 영창대군을 죽이다. 1613년 이이첨을 비롯한 대북파가 반대파 세력과 영창대군을 제거하기 위해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선조 집권 말기 조정의 대신들은 다음 왕위를 누가 계승하느냐를 놓고 광해군을 지지하는 대북파와 영창대군을 지지하는 소북파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1608년 선조가 죽고 광해군이 즉위하면서 대북파가 집권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대북파는 먼저 영창대군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했다는 이유를 들어 소북파의 영수인 영의정 유영경을 유배지에서 자결하게 하고 소북파를 축출시키게 됩니다. 그 뒤로도 대북파는 영창대군과 그 주변에 남은 세력을 모두 제거하기 위해 기회를 엿보던 중 1613년 4월 문경세제 부근 길목에서 정체불명의 괴한들이 상인을 죽이고 은 수백 량을 약탈하는 강도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후 일행 가운데 한 명이 잡히게 되면서 단순 강도 사건이 아닌 피바람을 일으키는 사건으로 확대되게 됩니다. 이때 범인 일당은 박응서를 비롯한 양반가의 서자들로 이루어진 집단이었는데 경기도 여주 부근에 집을 짓고 공동 생활을 하며 강도짓을 한 것이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박응서가 대북파의 사주를 받고 거짓으로 고변을 하였는데 군자금을 모아 반역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거사 후 어린 영창대군을 왕으로 옹립하고 임목대비가 수렴청정하도록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임목대비의 아버지인 김재남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등 화를 입었으며 영창대군은 강화도에 위리한 지도였다가 이듬해 강화부사 정항에 의해 살해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1613년 발생한 이 사건은 개축년에 발생하였다 하여 개축옥사라고 하며 이 사건을 빌미로 지속적으로 임목대비 폐모론이 제기되었으며 결국 5년 뒤인 1618년 임목대비가 폐위되어 서궁에 유폐되고 대북파가 정권을 완전히 장악하는 계기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영창대군의 죽음과 임목대비 폐위의 결과를 가져온 개축옥사는 서울 출신이라서 관직에 오르지 못한 7명의 서자들로 인해 발생하였다 하여 칠서지옥이라 불리기도 하였으며 이후 인조반정 당시 반정 세력이 회모살제라는 죄목으로 광해군을 폐위시키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한 사건이었습니다.
16세기 후반 명나라의 힘이 약해진 틈을 타서 세력을 키우기 시작한 여진족은 이 무렵 인근 부족을 통일하고 만주족이라 불리우게 되는데, 이때 만주족의 우두머리였던 누르하치는 1616년 후금을 세우고 1618년에는 명나라에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후금은 과거 그들의 조상이 세웠던 금나라를 계승한다는 의미였는데, 아무튼 이때부터 후금은 본격적으로 팔기군을 앞세워 명과 여러 번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후금으로부터 위협을 느끼던 명나라는 조선에 즉시 군대를 준비시킨 후 파병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조선의 대신들, 즉 사대부들은 천자의 나라인 명나라가 임진왜란 때 도와주었다는 제조지은의 명분을 내세워 즉각 파병할 것을 주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임진왜란 당시 분조를 이끌며 전쟁의 참상을 직접 경험했던 광해군은 명과 후금 사이에서 조선이 취해야 할 태도를 정확히 인식하고 출병을 미루며 상황을 살피고 점점 강력한 세력으로 떠오른 후금과 적대적인 관계가 되지 않을 방법을 찾는 데 주력하게 됩니다. 하지만 명나라의 지속적인 요구와 사대주의에 사로잡힌 대신들 사이에서 광해군은 어쩔 수 없이 1만 3천 명의 지원군을 파병하게 되는데, 파병 당시 도원수, 강옥립을 따로 불러 오직 패하지 않을 방도를 강구하는 데 힘쓰라는 명을 내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조명연합군이 심화전투에서 후금에 패배하고 조선군이 포위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강옥립은 원래 후금과 전쟁의 의도는 없었고 명의 강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출병하였음을 강조하며 항복하고 투항하게 됩니다. 이렇게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서 광해군이 고수했던 중립 외교 정책은 서인 세력에 큰 반감을 사게 되었으며 반정의 빌미로 작용하게 됩니다. 반정 세력이 주장했던 광해군 폐위와 관련된 주요 사건을 중심으로 광해군 시대를 살펴보았습니다. 영상을 만들면서 광해군은 과연 폭군이었는지, 인조 반정이 과연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다는 의미의 반정이었는지, 광해군의 고독한 중립 외교를 배척했던 서인 세력에 의해 발생한 인조 반정이 없었다면 병자호란 같은 전쟁은 없지 않았을까 하는 다소 엉뚱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무튼 1623년 서인 세력에 의해 광해군이 폐위되고 능양군이 인조로 즉위했던 인조반정 이후 조선은 쇠락의 길로 더 빠르게 들어선 것이 아닌가 합니다. 여러분의 숙면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잠이 확 깨셨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